아르헨티나 하면 보통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메시, 스테이크, 그리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기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때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무려 80년 동안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바로 지금 2026년 아르헨티나는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것이 리얼한 아르헨티나의 진짜 삶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입니다. 1900년대 초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아르헨티나를 바라보며 20세기를 이끌어갈 거대 패권국, 즉 차세대 미국이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당시 이 나라에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1913년에 남반구 최초로 지하철 시스템을 개통했는데 이는 도쿄나 마드리드 같은 도시들이 지하철을 놓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 막대한 부는 대서양 너머의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이들은 이민자들을 기다리던 라플라타 강 리버플레이의 약속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위험했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에서 건너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사람들이 도망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쓰고 달려오던 나라였죠. 아르헨티나인들만 그렇게 믿은 게 아닙니다. 1900년 무렵 해외 경제학자들은 아르헨티나를 다가올 세기를 이끌 국가 반열에 올렸습니다. 때로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앞선 세계 1위 경제대국의 강력한 후보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때 아르헨티나인이라는 것은 곧 부자의 동의어였습니다.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믿기가 더 쉬워질 테니까요. 곡물과 가축의 땅이 278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파리를 모델로 한 수도와 누구나 동의했던 찬란한 미래, 비옥한 평원, 호황을 누리는 항구, 그리고 대양을 건너온 젊은 인구. 서류상으로는 그 무엇도 이 나라를 막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모든 것을 가졌던 나라가 자국 화폐가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1940년대 후안 페론, 듀안 페론이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대령이 권력을 잡았고 그의 곁에는 노동자 계급에게 성녀처럼 추앙받던 에바 페론, 즉 에비타가 서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그들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뒤틀립니다. 이들이 구축한 경제 모델은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지출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호황, 화폐 증발, 위기, 그리고 약 80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이 굴레 속에서 살았습니다. 물가가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등하는 통제불능의 초인플레이션을 10여 차례나 겪었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매주 떨어지다 보니 화폐에 대한 신뢰는 사라졌고 아르헨티나인들은 전 세계가 이상하게 여길 만한 생존 방식을 터득했습니다. 바로 달러로 생활하는 것이죠. 공식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지하경제 이야기입니다. 현지인들은 일반 상점 뒤에 숨겨진 불법 사설 환전소인 쿠에바, 동굴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시내 보행자 거리를 걷다 보면 은밀하게 캄비오, 캄비오, 환전라고 속삭이며 돈을 바꾸라고 제안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나라에는 사실상 두 개의 환율이 존재했습니다. 공식 환율과 모두가 실제로 사용하는 진짜 환율 말입니다. 그 불신의 규모는 수치로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아르헨티나인들이 정식 은행 시스템밖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는 2천억 달러, 한화 약 260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트리스 및 해외 계좌, 금고 등에 숨겨진 이 현금 자산은 아르헨티나 연간 경제 총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80년간 깨진 약속이 국민에게 남긴 결과입니다. 이들은 페소화가 내일도 가치가 있을 거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치가 없어진 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의 대부분 동안 이 나라는 영원히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거의 어떤 영상도 아직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여기 과거 영상들이 놓치고 있는 최신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이 댓글에서 제발 제대로 알아달라고 애원하는 단 하나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2024년 초 인플레이션은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4월 정점 당시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거의 300%에 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다면 그 숫자를 영원히 반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25년 중반에는 47% 근처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2026년 5월 현재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약 34%로 급감했으며 월간 인플레이션율은 약 2%대로 떨어졌습니다. 정점의 시기를 살아낸 아르헨티나인들에게 이 숫자는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능했을까요? 2023년 12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는 하룻밤 사이에 페소 가치를 약 54% 평가절하하고 정부 지출을 뼈를 깎는 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후 정부는 화폐 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척 속이는 대신 매월 약 2%씩 2025년 초에는 1%로 완화됨, 통제된 일정에 따라 가치를 떨어뜨리는 크롤링 페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더 큰 변화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2025년 내내 아르헨티나는 수년간 경제의 목을 조르던 통화 규제 정책인 세포, C4를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풀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식 환율과 과거 암시장의 블루돌라, 환율이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 한 세대의 일상을 규정했던 그 격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페소화는 달러당 1,400페소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어둠의 동굴이 아닌 대낮의 광장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2024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재정을 달성했습니다. 번 돈보다 쓴 돈이 적었다는 뜻입니다. 2026년 경제 성장률은 약 3.5%로 예상되며 거대한 바카무에르타 물론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과장된 선전보다는 솔직함이 낫겠지요. 전문가들은 새로운 통화 체계가 여전히 취약하며 많은 생필품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수많은 평범한 아르헨티나인들이 단기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회복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이며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방향이 뒤바뀌었다는 점이고 그 반전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을 읽고 비참한 풍경을 각오하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금요일 밤 거리에 들어서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여기가 정말 위기 맞나? 자정이 되어도 레스토랑은 만석입니다. 저녁 식사는 밤 10시가 되어야 시작되고 클럽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꽉 찹니다.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 반항하듯 극도로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옵니다. 와인이 있고 웃음이 있으며 저녁 시간을 만약 이토록 취약한 경제가 인간의 영혼을 짓밟아야 하는 게 맞다면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그 법칙을 말해주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아르헨티나인들에게 비결을 물으면 반복해서 듣게 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것, Living for Today입니다. 다음 달 물가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알 수 없을 때 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돈을 씁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그들의 인생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일요일은 아사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식사를 넘어 국가적 종교에 가까운 느림의 미학이 담긴 전통 바비큐 식사입니다. 불은 절대 가스가 아닌 진짜 나무나 수투로 피웁니다. 고기는 엄격한 순서에 따라 그릴에서 나옵니다. 이 식사는 4-5시간 동안 이어지기도 하지만 누구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식탁 그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포기할 핑계가 널린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 이 식사는 4-5자 그보다 더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의식이 있습니다. 눈여겨보는 순간 어디에서나 보게 될 텐데 바로 한쪽 팔에는 보온병을 끼고 다른 한 손에는 둥근 조두박을 든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테 메이트라는 쌉싸름한 허브차로 금속 빨대를 이용해 한 잔의 컵을 온 동네 사람들이 돌려가며 마십니다. 마테를 나눠 마시는 것은 신뢰의 행위이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무례한 일로 통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나라에서 그 작은 조두박은 아무도 이 위기를 혼자 헤쳐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에 오후의 커피와 페이스트리 휴식 시간인 늦은 메리엔다까지 더해지면 하루 사시사철이 치열한 경쟁이 아닌 모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곳의 삶이 만만하다는 뜻은 아니며 그렇지 않은 척 속이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웃음 뒤에는 투잡을 뛰고 통제할 수 없는 물가를 바라보며 월급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증발하는지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은 고난을 몰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대응인 것입니다. 위기가 우리의 저녁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매일 아침 새로이 내리는 결단입니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영상을 보던 한 현지인은 어떤 스크립트보다 완벽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투쟁을 예술로, 고통을 열정으로 승화시키는 국민이다. 그것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역설입니다. 붕괴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자체가 붕괴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토록 살아 숨쉬는 삶을 위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고 아래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남미의 파리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며 결코 마케팅 수단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로 중 하나인 폭 140m의 아베입니다. 한복판에 서면 이 도시는 돌과 공간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선포합니다. 테아트로 콜론, 오페라 하우스는 전 세계에서 음향이 가장 훌륭한 공연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동네 전체가 유럽풍으로 지어진 이유는 이 도시를 만든 이들이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반열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우아함은 비단 건축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태도에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상에는 특유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빵을 사러 갈 때 옷을 입는 방식, 대화를 나누는 방식 등 스타일을 일종의 공공의 언어로 취급합니다. 아름다움은 하나의 규율이며 그 규율은 경제적 붕괴 속에서도 온전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탱고가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프레임을 바꾸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탱고는 이런 웅장한 무도회장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상류 사회가 쳐다보기도 전에 부두 노동자들과 아웃사이더들이 추던 춤이었습니다. 거칠었지만 온전히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회적 계층을 타고 올라가 이제는 온 나라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소리가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예술 형태로 압축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어 결국 전 세계가 원하게 된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무언가 말입니다. 도시의 가장 권세 있는 가문들이 대리석 영묘에 잠들어 있는 레콜레타. 그 규모가 얼마나 웅장한지 현지인들은 이곳의 죽은 자들이 산자들보다 더 잘 산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특히 마지막 순간의 말입니다. 또한 이 우아함은 겉표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지구상에서 정신분석을 가장 많이 받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인구당 심리학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하며 치료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어 빌라프로이드라는 별명이 붙은 동네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평범한 화요일의 일상입니다. 외부 세계가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는 곳에서 아르헨티나인들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역시 우아함의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대도시가 결코 해내지 못하는 감정적 솔직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진짜 살아가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표면 밑에 숨겨진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유럽풍의 얼굴 뒤에 숨겨진 이들은 누구이며 진짜 일상의 대가로 무엇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아르헨티나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스페인어인데도 무언가 다르게 들립니다. 억양의 멜로디, 손짓, 그리고 싸움처럼 보이던 논쟁이 포옹으로 끝나는 방식까지 말이죠. 그 이유는 이 나라의 거대한 축이 문화적으로 스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과거 영상들이 계속해서 틀리는 팩트가 여기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인의 약 50%에서 60%는 이탈리아계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몰려온 이민의 물결은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고
이 점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생존을 위해 왔습니다. 당시 유럽은 대서양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광활한 기회의 땅보다 더 가난하고 배고프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 도망쳤습니다. 동시대에 수백만 명이 미국과 카나다로 이주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게으른 내러티브는 그 삶을 견뎌낸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니까요. 그리고 일단 눈에 익기 시작하면 이탈리아의 흔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피자와 파스타는 이국적인 수입식품이 아니라 소울푸드입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말을 합니다. 남자들끼리도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이 표준적인 인사입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애정을 담아 던지는 단어인 볼루도는 어떤 나라에서는 싸움이 날 법한 말이지만 여기서는 야, 이 바보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인에게 정체성을 물으면 이탈리아인이나 스페인인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인이라고 답합니다. 조부모가 대양을 건너 가져온 그 무엇이든 간에 이곳에서 녹아내려 완전히 새롭고 강렬하며 독특한 하나의 정체성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럽풍의 외관 뒤에는 매우 실질적인 일상의 고군분투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실제로 이곳으로 이주하려 한다면 말이죠. 그럼 댓글에서 모두가 실제로 묻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 달에 $2,000면 정말 왕처럼 살 수 있나요? 짧게 답하자면 왕처럼은 아니지만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혼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에서 한 달에 약 1,500,000 안락하게 살 수 있으며 달러로 소득을 올리는 많은 외국인은 1,800, 2,500달러 사이로 풍족한 생활을 누립니다. 소득은 달러인데 비용은 페소로 지불하니 외식, 택시, 일상생활이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렌트비가 이를 증명합니다. 중심가의 아파트는 한 달에 약 400층 600달러 선이며 팔레르모, 레콜레타, 푸에르토 마데로 같은 고급 주거지는 1,5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250, 350달러짜리 방도 구할 수 있죠. 외국인들이 빠르게 마주하는 기묘한 현상이 있는데 집주인들이 페소화의 가치 하락 역사 때문에 렌트비를 미국 달러로 받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달러를 버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방문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블루 달러는 본질적으로 사망했습니다. 2025년 아르헨티나가 통화 규제를 철폐하면서 암시장 환율과 공식 환율이 통합되었고 차익거래 게임, 쿠에바를 찾아다니고 환전을 속삭이던 이중 가격 경제는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만약 어떤 영상이 여전히 당신에게 블루달러 환전소를 찾아다니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영상은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이주할 때 진짜 어려운 것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관료주의입니다. 그 어떤 이민자에게 물어도 똑같은 경고를 들을 것입니다. 최근 알카로 이름을 바꿨지만 모두가 여전히 국세청의 옛 이름인 아피프라 부르는 기관을 상대하거나 외국인으로서 집주인을 상대하는 일은 그 어떤 아사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악몽입니다. 서류 작업의 난이도는 가히 전설적입니다. 매달 19일이 되면 사람들은 긴급한 일의 성인이자 반쯤 농담을 섞어 관료주의의 성인이라 불리는 산 익스페디토 성당 앞에 줄을 섭니다. 자신들의 불가능한 서류 작업이 제발 통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인들에게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경제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겠죠. 세계인들에게 아르헨티나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인플레이션이나 도쿄보다 먼저 지어진 지하철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색과 흰색이 섞인 유니폼을 입은 등번호 7번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축구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온 나라가 공유하는 하나의 신앙에 가장 가까운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는 세계의 신성한 날짜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서 3번 우승했습니다. 1978년 자국당에서 연장전 끝에 네덜란드를 3대1로 꺾었습니다. 같은 대회에서 그 유명한 신의 손골과 몇 분 후 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골로 추앙받는 골을 동시에 터뜨렸죠. 그리고 2022년 카타르에서
리오넬 메시가 마침내 그를 피해가던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7골을 터뜨리며 온 나라가 36년을 기다려온 대서사시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지금 2026년에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월드컵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 멕시코 사상 최초로 48개국이 참가해 16개 도시에서 104경기를 치르고 있으며 결승전은 7월 19일 뉴욕 일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역사상 가장 긴 월드컵에 그 하늘색과 흰색의 무게를 짊어지고 출전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던 나라가 스포츠의 정점에 서서 왕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골목길 레벨로 내려가면 그 열정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슈퍼 클라시코라 불리는 이 매치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 보카 팬들은 라이벌에 대한 징크스 때문에 빨간색 옷을 입지도 않습니다. 경기 당일 보카의 홈구장 라본보네라에 발을 들이면 콘크리트 스탠드가 실제로 지진처럼 흔들립니다. 팬들은 이를 두고 심장처럼 뛰는 경기장이라 부릅니다. 서포터들은 스스로를 12번째 선수라 부르며 이 골목에서 응원하는 클럽은 10대 때 고르는 취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씨처럼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다시 아이가 걷기도 전에 유산처럼 물려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를 위한 교회도 있습니다. 마라도나 교회. 이글레시아 마라도니아나는 고인이 된 축구 영웅 마라도나를 신으로 모시며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를 반복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자면 마라도나는 아프리카계 혈통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축구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에 지친 나라에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신앙이 축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주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 산안토니오 데로스 코브레스, 샌 안토니오 델로스 코브레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오랫동안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조용히 해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황제들을 죽이고 나폴레옹까지 독살했다고 믿어지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비소가 섞인 물을 마셔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치명적이었을 농도인데도 그들은 멀쩡합니다. 이것은 민간 설화가 아닙니다. 실제 인류의 진화 현장입니다. 마을 주민들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이들이 비소를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하고 배출할 수 있게 돕는 AS3MT라는 유전자의 보호 변이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차이는 극적입니다. 이 보호 유전자 표지는 다른 지역의 경우 약 14%에 불과하지만 이 마을 주민들에게서는 무려 68%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치며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남은 이들이 자녀를 낳았고 살아남은 이들이 자녀를 낳았고 살아남은 이들이 자녀를 낳았고 살아남은 이는 인류가 환경 속의 특정한 화학적 독성에 적응하여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명확한 증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전설이 아니라 학계의 동료 검증을 거쳐 과학학술지에 게재된 엄연한 사실입니다. 생존이란 이 나라의 DNA에 문자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벗어나면 아르헨티나는 하나의 국가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거대하며 그 끝 경계선들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집니다. 극동북부 브라질 국경지대에서는 이구아수 폭포, 아열대 우림을 뚫고 굉음을 내며 쏟아집니다.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거대한 낙차의 물벽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상이 어처구니 없게 틀리는 팩트를 명확히 하자면 이구아수는 따뜻하고 푸른 열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얼음도, 빙하도, 빙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의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 지구상에서 몇 안 되게 여전히 전진하고 있는 빙하로 도시 빌라만한 크기의 얼음 덩어리들이 총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우윳빛 호수로 무너져 내립니다. 한 나라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셈이니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극단적인 두 세계 사이에는 대부분의 방문객이 들어보지 못한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북동부의 이베라 습지, 이베라 웨트랜드, 소국 크기의 늪지대에 펼쳐져 있으며 카이만 악어, 카피바라, 습지 사슴들로 가득합니다.
과거 사라졌던 제규어를 이 땅으로 다시 복원하는 대대적인 재야생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곳이죠. 남미에서 가장 위대한 야생의 장관 중 하나이지만 아르헨티나 밖의 사람들 중 이 기적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이 나라는 끊임없이 선물을 내어줍니다. 안데스 산맥 기슭에 위치한 멘도사는 말백의 고향입니다. 아르헨티나 와인을 세계적인 이름으로 만든 깊고 붉은 와인으로 미주 대륙에서 가장 높은 해발 6,961m의 아콘카구아 그리고 지도 최남단에는 세계의 끝도시라 불리는 우수아이아가 있습니다. 남극으로 향하는 크루즈선들이 출발하는 곳이자 비글 해협 비글 채널에서 땅이 마침내 끝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경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바로 이 나라가 다가올 세기를 움직일 핵심 자원들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리튬 삼각지대 안에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금속입니다. 파타고니아 지하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셰일가스 및 석유 매장지 중 하나인 바카 무에르타가 있으며 이제는 연료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돌아설 만큼 강력하게 펌프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북부와 바람이 몰아치는 남부의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 또한 엄청납니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조용히 라틴 아메리카의 스타트업 수도로 부상하여 이 지역의 그 어떤 도시보다 많은 10억 달러 가치의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해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에도 이륙 직전 단계에서 활주로에 멈춰선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하락, 개방된 환율, 재정 흑자, 리튬, 가스, 그리고 인재라는 퍼즐을 모두 합쳐보면 이 나라는 아주 오랜만에 이 말을 솔직하게 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진작에 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찬란한 미래가 조용히 다시 식탁 위로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모든 모순이 한 프레임에 담긴 나라 아르헨티나가 여기 있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았으나 졸 잃어버렸던 나라. 자국 화폐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 많이 지켜보아야 했으나 절망 대신 가득 찬 식탁과 채워진 잔, 그리고 끝날 줄 모르는 밤으로 응수했던 국민들. 그들은 위기를 하나의 예술 형태로 승화시켰습니다. 슬럼가에서 피어난 탱고, 결핍 속에서 건져 올린 우아함, 내일이 불확실하다면 오늘을 기어코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급진적인 인생 철학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랜만에 2025년과 2026년의 수치들은 지난 100년간 거의 보여주지 않았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었던 이 나라가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들의 미래를 되찾아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말이죠. 재탕된 과거의 데이터가 아닌 이토록 생생하게 업데이트된 진짜 세계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누르고 저와 함께 다음 나라로 떠나보십시오.